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전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새로운 동네 정치인이었는데 테네시주에 스탑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다음 주에도 계속 탑 뉴스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많은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위에 부분,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를 누르면 어제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일반 오늘의 미국 제너럴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플러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것도 미국의 정말 중요한 역사를 가르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 역시 2024년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법원에서 금요일 저녁에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뭐 그다지 많진 않거든요. 어제는 텍사스 법원에서, 그리고 또 텍사스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워싱턴주의 법원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부터 저는 전해드리겠는데, 역시 이 이슈도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많은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나와서 투표를 해서 어떤 그 당에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연방 그 대법원이 피임이 아니라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불법이 될 수도 있게 판결을 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월 달이 돼야지, 6월 23일이요. 1년이 되는데, 그런데 어제 텍사스주의 아주 보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낙태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낙태를 할 때는 반 이상이 낙태약으로 낙태를 합니다. 22년인가 23년 됐어요. 달수를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달까지 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 낙태약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그런 판결이 텍사스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식품의약국에서 이걸 오버 더 카운터로 약국에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놓도록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텍사스주의 판사는 아예 이 약을 금지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몇 시간 뒤에 워싱턴주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판사가 된, 아주 블루잖아요. 이쪽은. 거기서는 이걸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적어도 텍사스주의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어도 워싱턴주를 포함한 17개 진보주에서는 여전히 이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판결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낙태가 아니라 낙태약을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판결을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포함된 많은 중요한 그런 선거가 있는 때에 내리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야, 우리가 지면 안 돼 하고 투표하러 나갈 수 있고, 그 동력을 어느 당이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미국의 방향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텍사스주의 판사의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약, 이런 부분의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도 지금 텍사스주의 판사의 판결만으로는 이 낙태약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워싱턴주 판사가 또 뒤집기는 했지만, 매튜 카크마르크라는 판사가 식품의약국이 미페프리스톤 이 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그 결정을 바꿔서 이걸 승인을 뒤집어야지 된다. 한 해 두 해 썼던 것도 아닌데 2000년부터 계속 써왔는데, 이 판사는 얘기하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리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안정성이라든가, 그래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로 해야지 된다.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 판결문이 60몇 페이지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태아라고도 쓰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판사가 그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그 시각을 그대로 알 수 있고, 당시의 식품의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을 승인할 때 4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6주까지만 허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임신 10주까지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판사의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라면 의사는 이 낙태약에 대해서 처방을 하지 못합니다. 약사는 약을 당연히 안 주죠. 그러면 갖고 있는 약은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는데 7일의 기간을 줬고 바로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을 내린 매튜 카크마르크라는 판사가 당연히 기독교 판사고요. 46살 젊습니다. 페더럴 소사이어티 소속이다 하면 페더럴 소사이어티가 미국의 법조인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그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반대 판결을 내려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요한 적이기도 한 그런 판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오려면은 뭐 멕시코에서 대기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서 바이든 그 대통령이 그걸 끝내려고 하면은 끝낼 수 없다 하고 판결을 딱 내려줍니다. 물론 그 케이스는 연방 대법원이 뒤집었지만,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성전환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정하면 이 판사가 뒤집어 버렸고, 텍사스 북부의 아마릴로라는,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스페니쉬식으로 발음하려면 아마리오라고 해야지 되는데 두 가지로 다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이 아마릴로라는 곳은 이 보수 판사의 완전한 그 100% 이 판사 마음대로 되는 그런 거랍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이처럼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결 내용이 어떨지 뻔히 아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고소를 할 때 가능하면 이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낙태약이 보통 2개인데 이 약과 또 다른 약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쓰는 이 약을 이거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워싱턴주의 연방법원 판사 토마스 오 라이스, 이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반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자체는 식품의약국은 지금까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에 대해서 허가해준 입장을 바꾸면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딱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워싱턴과 17개 주에 해당이 돼서 워싱턴주와 17개, 그러니까 워싱턴 DC도 포함해서요. 이건 워싱턴 주 스테이트의 판사고요. 뭐 캘리포니아 당연히 들어가고 뭐 커네디컷, 뭐 뉴욕이라든가 아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진보적인 주는 다 속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오레곤주도 그렇고 뉴멕시코주라든가 뉴저지, 뭐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은 하와이도 그렇고요. 매사추세츠라든가 메릴랜드라든가 뭐 웨스트버지니아, 뭐 버먼트주도 굉장히 그 진보적이죠. 이런 주에서는 텍사스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했건 이건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법원에서도 엄청 계속 싸워야지 되는가? 워싱턴주는 3년치를 비축을 해놨다고 하거든요. 이 낙태약을. 다음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7일 그 텍사스주의 판사가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이 낙태약 무효로 해야지 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항소를 했지만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야지 됩니다. 그럼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주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20몇 개 주가 낙태를, 이번 주에 플로리다 주지사도 임신 6주일이 넘으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조용히 서명을 했고, 뭐 아이다호주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으면 18살 미만이면 다른 주에 가서 낙태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을 누군가가 헬스 프로바이더가 헬스케어에서 다른 주는 괜찮고 이런 설명을 해주면 5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 아무튼 이 낙태약에 대한 판결도 연방 대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기독교이신 분들, 그런 분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낙태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제쳐놓고 현대 지금 21세기잖아요. 2023년인데 과연 이 같은 그 판결이 앞으로 나가는 건가 뒤로 가는 건가. 미국은 모든 것들이 다 최첨단인데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그래서 이래서 정치는 알 수가 없다. 또다시 지난번에 중간선거할 때 이 낙태 판결을 낙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결국은 그 공화당을 눌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지지했었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민주당의 젊은이들의 투표율도 높았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요소,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2024년도 지난번에는 이번 이 같은 그 낙태 이슈가 민주당의 플러스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더 많이 나가야 돼, 그럴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의 선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재로서는 바이든 그 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미페 그 프리스톤인가 이 약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도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복잡한 이 이슈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무척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기소될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중독되다시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의 케이스에는 꼭 뭐 뉴스 트럼프가 나오면은 뭐 시청률도 높아지고 그럼 상업방송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꼭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라 뉴스의 가치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여서가 아니라 대선 후보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줄줄이로 뉴욕에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형사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것, 이것 이외에도 줄줄이 앞으로도 계속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트럼프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거 뭐 신경 써야지 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에게는 나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가고 기소의 그 어떤 심각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래도 트럼프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남 부자인데 깎아준다던가 이민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쓴다던가 그랬는데 이건 너무 지저분하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트럼프에서 멀어질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무슨 뭐 슬램덩크냐 아니면 무슨 뭐 어필 배럴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덩크는 맞습니다. 그 덩크슛 별로 뭐 하는 일도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쉽게 이기는 농구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덩크슛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어필 배럴이 될 것인가, 뭐 그 문제거든요. 조지아주라든가 다른 뭐 의사당 사건이라든가 더 심각한 기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케이스 말고 이번 뉴욕에 포르노스타에게 잠자고 돈 주고 캐치 앤 킬 하려고 탁 잡아내고 그리고는 그 이슈를 묻어버리고 대통령이 됐다는 의도적으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소하는 것이 실수다, 세부 사항이 없네, 뭐 기소 뭐 건이 되지 않는데 기소를 했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모든 것을 다 공소장에 안 썼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세세히 다 모든 걸 쓴다면 대중이 그래서 기소했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변호인 측이 더 좋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뉴욕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엘빈 브래그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증거가 설령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뉴욕이 워낙에 리버럴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가 나오고 연방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물론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나중에 항소해서 무죄가 나온다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판은 정확하게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쯤 시작될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옷장 속을 들춰보면 비밀리에 어떤 해골 같은 것이 들어있다. Everybody 정말 그 has a skeleton, maybe skeleton S가 될 수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in the closet에 그런 게 들어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결점이 있고 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는 참 묘한 거예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인은, 그리고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도 그게 뭐가 잘못인데? 정치 박해인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자체는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본인은 13만 달러를 줬다고 하고, 트럼프의 지지자조차도 잠을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게 뭐가 어때서? 검사가 기소한 게 정치적인 기소지. 정치적인 기소라는 말에도 대다수 이상이 인정을 하긴 하지만,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문제가 발견됐었을 때 옷장 속에 그 해골 같은 것이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게 어때서?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뭉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이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요. 그 기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지금 모였다고 하고, 검사가 이걸 이길 수 있나? 힘들다고 보죠. 힘들다고 보기는 보지만, 뭐 터프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 공화당에서 아사 그 허친슨처럼, 전에 알칸소 주지사처럼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안 나와야지 된다. 공화당이 너무 산만해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거의 이름 알려진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거든요. 저는 2016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다시 겪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라고 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너의 의견 말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의견이라는 것이 의견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뉴스를 오래 팔로우업해서 당시에 2016년도에 봤었던 것을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거의 어쩌다가 맞춘 사람도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맞춘 거예요. 아마도 이게 뭐 과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트럼프가 어떻게 후보가 돼? 왜냐하면 어떻게 후보가 돼 할 때는 팍스의 루퍼트 머덕조차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을 얼마나 비열하게 해왔고, 여자 문제가 얼마나 난잡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갈취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셜 버터플라이처럼 뉴욕에서 같이 파티하고 놀고 할 때는 좋아도 나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의 스켈레톤처럼, 해골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존 맥케인이라는 미국의 공화당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이 사람이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때렸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선에 출마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 존 맥케인의 지지자가 막 공격하고, 무슨 뭐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뭐 무슬림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타운홀 미팅에서 상대 사람인데도 굉장히 그 버락 오바마 우아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나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 방향은 다르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전쟁 영웅에 굉장히 약합니다.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트남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6년을 그렇게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도 아버지가 이 군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존 맥케인이 그건 불공정하다 해서 그냥 풀림을 당하지 않고 6년 계속 포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고문을 겪었고 했기 때문에 팔을 한쪽으로 올리질 못하잖아요. 그 이후에 평생을 자신의 옷의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팔을 올려서 머리를 빗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시에 후보로서 아니 지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공화당 사이에서 지지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공화당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 이상하다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미국이 이렇게 저질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무조건 이겨야지 된다고? 그리고 진 사람이 무슨 전쟁 영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전쟁 포로였었던 전쟁 영웅을 공격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후원자가 너무 많은 것에 너무 저는 놀랐고요.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이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가려는 듯 하다가 멈칫했다가 혼자 할 때는 막 세게 해요.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그러다가도 막상 딱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까지 많은 걸 해봤잖아요. 많은 해골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를 이길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것도 제가 또 순진한 계산인지는 모르지만 2016년도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당파의 지지를 48%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그만큼 싫어했다는 이유죠. 그리고 버니 샌더스를 너무 지지했었던 사람이 버니 샌더스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되고 나니까 선거에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일부는 화나 이러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당파의 48%를 받았는데 4년 뒤인 2000년도에 바이든과 싸울 때는 그 무당파의 지지도가 48%에서 41%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에서도 이번 심지어 뉴욕의 기소조차도 기소가 적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6%는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5분의 1 정도는 이거 어떤지 잘 모르겠어 좀 봐야지 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가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요 공화당 표 거의 다 가지고 무당파의 표를 더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 보면 무당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바이든도 워낙에 인기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이제 막 그 예비선거가 시작이 되고 할 때쯤이면 막 법원에 불려다녀야지 되고 하니까 정신도 산만하고 해서 바이든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속으로 웃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에 또 역사적이었었던 테네시 3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테네시주의 슈퍼 다수당 공화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지 됩니다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 옆에서 시위를 했었던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2명을 의회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출시켰는데 제명시키고 1명은 그대로 뒀는데 그 1명이 백인 여성이었고 퇴출당한 2명은 27살, 28살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백인 여성은 60세인가 아무튼 60 초반이었어요. 그랬더니 백인 여성조차도 이거 내 피부 때문에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정말 전례 없는 테네시주의 이 일인데 여러분들 이 일을 꼭 만약에 지난 며칠 동안에 뉴스를 팔로우업을 안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오늘의 미국 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서 해놓으신 것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스틴 존스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오른편에 이름이 똑같아요. 저스틴 피어스 27살 가운데가 오른쪽이 28살 그리고 백인 여성이 글로리아 존슨 한 아이들 뻘이죠. 60세고 20대고 하니까 이분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총격 사건을 겪는 것을 교사였었을 때 보셨던 그런 분이고 메시지가 이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제명당하지 않았지만 메시지가 뭐가 잘못됐지? 어린이들을 돕자는 건데
나는 왜 그 젊은 그 의원들이 거기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 하는 것이고, 제명 일단 됐어요. 공화당이 테네시주의 하원 의원 99명 가운데서 75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명됐는데, 이 제명이 되자 이 두 의원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유권자도 테네시주의 공화당은 생각하지 않은 거네. 그럼 당장 없으니까요. 물론 지금 보면은 시의회에서도 이 제명당한 사람, 특히 가운데 있는 그 저스틴 그 존스 테네시 내슈빌이거든요. 내슈빌 시의회가 공석을 선거 치르기 전까지 제명당했지만 다시 그 의원을 논다고도 하고, 이런저러한 일이 있지만 지금 공화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반란이라고 하고, 에티켓을 그렇게 안 지킬 수가 있느냐, 메가폰 잡고 그 앞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 하고 시위했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스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서 이 사람들과 같이 보이시죠? 카멜라 해리스가 허그를 하고 그 제일 먼저 제명당한 그 저스틴 존스를 허그하고 있네요. 이쪽에는 글로리아 뭐죠? 존슨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저스틴 피어슨,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부터는 테네시에서 발행되는 테네시안이라는 신문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네시안에서 발행되는 이 그 신문의 그 사설은요, 테네시안도 1812년부터 발행됐대요. 그때는 내슈빌 테네시안이었다고 하거든요. 테네시 내슈빌이 뭐 청사도 있고 가장 크니까. 이 신문은 지금은 뭐 신문도 역사가 길면 성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은 그냥 특별히 뭐 정치, 사회 이런 데서 특정한 당으로 막 무작정 민다.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처럼 무조건 공화당이어야지 돼. 뭐 이렇게 워싱턴 타임스처럼 무조건 공화당이어야지 돼. 예전에 문선명 씨가 하시던 그 신문이요. 그리고 뭐 브레이트바트, 팍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냥 어떤 때는 뭐 공화당도 지지했다, 안건에 따라서 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사설을 썼는데요. 하원 의장 카메룬 섹스톤이 품위를 보여야지 된다. 하원 의장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원 의장 얼굴이 왜 안 보이나요? 하원 의장 어디 가셨어요? 좀 나와 주시죠. 하원 의장 얼굴이 이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원 의장 얼굴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 사람을 그 테네시 3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네시안이라는 신문은 하원 의장 카메룬 섹스톤이 품위를 보여야지 된다. 물론 하원의 규정을 어기면 안 됐다. 그렇지만 그들의 어김이 제명감이냐, 하원 의장이 당파성을 끌어들여서 혼돈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일주일 만에 2번. 왜냐하면 또 한 번은 이 두 사람 소위원회에 속했던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박탈해버렸으니까 이거 완전히 캥거루 법원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딱 모아서 딱 하는 그런 거죠.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들을 내쫓기 위한. 그리고 왜 흑인들만 내쫓고 백인은 안 내쫓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요,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을 땐 거예요. 테네시 내슈빌의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9살짜리 아이들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숨진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3월 27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가폰을 잡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던 그것은요, 말하자면 3월 30일, 사흘 뒤인 겁니다. 사흘 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네시안이라는 신문이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과연 제명감이야?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누가 제명됐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19세기에는 이제 다 남북전쟁도 끝났고 했는데도 테네시주에서 흑인이었던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제명시켰습니다. 20세기가 되니까 뇌물 받아서 부패한 사람을 제명시켰고, 공화당입니다. 21세기가 되니까
또 성적으로 비행을 자꾸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제명시켰습니다. 공화당이었습니다. 제명당한 의원은. 그리고 초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원 의장이 이 사람들의 이 같은 그 시위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비유를 했는데, 역시 제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테네시아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사설을 쓰는데 조금 더 비비들리하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의사당 폭동에 비유라는데, 의사당 폭동은 재산 피해만 3천만 달러, 사람이 5명이 숨지고 그리고 거의 1,000명이 체포가 됐다. 이 케이스와 이 3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메가폰 잡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숨진다, 평화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명감이냐? 의사당 폭동 사건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생명이 위험했고 의회 의원들이 여기로 저기로 뛰어 도망다니면서 숨고 나오지도 못하고 했는데, 테네시의 페트롤, 하이웨이 페트롤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도 아주 그 평화적이었고 아무런 재산 피해도 없었는데 메가폰 잡고 행동하자고 총기 규제를 하자고 한 게 의원직을 제명당할 감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군요. 바로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인데, 카메룬 섹스톤이 지금부터 주지사 선거를 시작을 하나? 이걸로 딱 그 뭔가를 잡아서 주지사 선거를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 이 말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 뒤로 물러섰지만, 시위대가 이제 그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 주에 다시 월요일에 왔었을 때 그날 이제 제명시켜 버리잖아요. 소위원회에 속해 있던 사람을. 정치인은 품위를 지켜야지 된다. 특히 이번 주는. 왜 이번 주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번 주 홀리데이잖아요. 내일이 홀리 선데이이고, 그래서 특히 이번 주는 품위를 좀 지켜야지라고 홀리 위크에, 아니면 지금 이 하원 의장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이 3사람을 정치 순교자로 만들 것이다. 더 파워풀하게. 그리고 maybe 이 2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정치를 할 때 오래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출발을 했거든요. 사회, 정의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화당 코커스에 더 위협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출마할 수 있거든요. 다시 새로운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테네시안이라는 그 신문이 지금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총기 규제하자 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무튼 그게 제명될 일인가? 뭐 이런.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슈퍼 다수당인주에서는 소수당인주, 특히 어떤 의원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의회는 의회 제명권이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지만, 어지간하면 안 쓰지만 3개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번 세기는 2번 나왔나요? 그런데 다른 주에서도 여기에 대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게 The Tennessean이라는 신문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2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는 범죄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범죄 퇴치만을 강조했을 때의 한계를 이번 주에 느꼈는데, 그게 이제 위스콘신의 대법관과 또 이 시카고의 시장 선거인데, 이코노미스트는 시카고의 시장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카고의 그 시장이 바로 이제 이 브랜든 존슨, 이 사람이잖아요. 브랜든 존슨, 승리가 더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카고는 블루 파랗고 파란 스테이트죠. 위스콘신은 시카고만큼은 아니고, 뭐 위스콘신의 주 의회는 지금은 공화당이 갖고 있고, 또 대법원도 공화당이 그 아주 큰 힘을 오랜 동안 지켜왔었는데, 그런데 시카고의 같은 경우는 이 너무너무 그 민주당 2사람이 대결을 했는데, 시장을 뽑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경찰력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니까 경찰 노조는 좋아하죠. 경찰에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강화한다고 하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방과
법 집행 이런 걸 같이 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사회 정의도 좀 돼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또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많이 받아서 시카고의 아주 가난한 지역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좀 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물론 카리스마가 있고요. 급진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좌파가 군중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920년 이후에 시카고는 한 번도 공화당 시장을 선출한 적이 없는 그런 주예요. 그런데 상대 후보가 경찰 노조 이런 지지는 많이 받았지만 예전에 한 말이 또 발목을 확 잡더군요. 나는 사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범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만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넷 프로서세이위치라는 위스콘신의 대법관, 진보입니다. 이분도 여성이거든요. 낙태에 대해서 막 이거 위스콘신도 낙태를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갔는데 상대 후보는 지금 이 후보는 당선자는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약해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그 상대 후보는 어디에 발목을 잡혀서 떨어졌냐면 그 후보가 전에 그 대법관도 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위스콘신의 아주 그 보수적인 주지사가 공석이었던 자리를 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선거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건 부정선거야. 2020년 대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짜 선거인단을 위스콘신에서 꾸려서 트럼프 쪽으로 좋게 하도록 그렇게 자문을 한 겁니다. 트럼프 측에.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진보가 이렇게 그 대법관이 됨으로 인해서 낙태라든가 아니면 그 선거구 재조정에서 좀 그 민주당에 불리하게 된다던가 가난한 지역에 불리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일을 잘해야죠. 근데 항상 이렇게 해서 당선되고 나면은 본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부분적으로는 실망시키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나를 지지하지 않은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내게서 표를 얻게 되죠.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상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그런 뜻에서 범죄, 법과 질서, 법 집행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범죄를 막는다 하는 주장에서 사람들은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제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는요. 3월 달에 보니까 2300이래요. 오 마이 갓. 2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2월, 1월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그나마 괜찮다. 건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탄성이 있다. 실업률 3.6%. 임금 인상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폭이 조금 줄었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 인상이 너무 크게 올라가면 물가가 또 계속 상승되고 그러면 이자율도 계속 올려야지 되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연방준비제도는 안 해도 된다.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방향의 경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큰 회사들은 테크 회사뿐만이 아니라 디즈니라든가 맥도널드 이번 주에 대규모 감원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식당, 술집, 학원, 병원 이런 곳은 이제 사람들을 또 늘렸고요. 경제가 너무너무 핫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아주 고통스러운 경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도 조금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한다는 거죠. 경기가 조금 둔화되기는 해도 막 너무 심각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연방준비제도가 마음 편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 올해 0.25%포인트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게 지금이 다 슬럼프가 오기 전에 고요함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그 은행이 망한 것, 그 이후의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4월 달 것을 보는 게 안전한 것 같고요. 분명한 건 크레딧은 조여오죠. 은행에서 대출 같은 것을 조금 까다롭게 할 테니까. 그러므로 실업률이 올라가서 maybe 지금 3.5%인 게 지난 50년 사이에 가장 낮은 그런 정도죠.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4.5%까지 가면서 2%까지는 아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요. 물가 상승률이 2월 달에도 한 6% 정도는 됐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2%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좀 막 9% 이렇게 올라갔을 때처럼은 안 되지 않을까. 경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이런 데 막 망하고 그 이후에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너무 위험한 시기는 오지 않을 것 같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미국 여기서 제가 계속 이분을 켜놓고 있었네요. 아직 제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혼잣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내일부터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미국 뉴스를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지 모릅니다. 요즘 계속 This is a test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에 뭔가 준비하시면서 미국 뉴스를 짧게 이 정도로 리뷰하는 한국 분들을 위한 시각에서 maybe 그런 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인사를 안 드렸으니까 안 되죠. 내일 교회 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 못 뵙는데 지금이 어떤 주일간인 것, 내일이 어떤 날인 것 아주 여러분들 성스럽게 지내시기 바랍니다.